네이버가 진출 3년 만에 일본 커머스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커머스 시장을 선점한 아마존과 라쿠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3곳이 미국 뉴욕 빌딩에 투자한 2천억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두고 차세대 메모리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국의 날 기념식 강연을 통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을 등에 업고 도전장을 냈지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라쿠텐과 아마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일본판 스마트 스토어인 마이 스마트 스토어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핵심 관계자는 예상보다 사업 환경이 어려워 최근 철수를 결정했다며 이커머스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의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인력 철수와 함께 서비스도 종료될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 네이버는 해외 공략을 선언하며 스마트 스토어의 일본판인 마이 스마트 스토어로 일본 커머스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판매자들이 무료로 스토어를 만들고 관리하는 국내 스마트 스토어와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같지만 9,200만 사용자를 확보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아마존과 라쿠텐의 벽에 막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마존과 라쿠텐이 이미 시장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당초 계획하던 사업 모델과의 연계가 어려워지며 예상보다 반응이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마이 스마트 스토어는 6개월간 베타 서비스 후 2022년 3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베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던 사업 모델인 라인의 소셜 커머스와 야후재팬의 검색, 쇼핑 등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인 검색과 쇼핑, 결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판매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지속해 2년 6개월간 네이버가 마스스로 걷어들인 판매 수수료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네이버는 결국 백기를 들고 다음 달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철수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이 초대형 빌딩에 투자한 2천억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 건물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 초대형 빌딩. 지난 2017년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은 신협중앙회, 모회사 현대해상 등 국내 기관 투자자 3곳과 함께 280 파크 에비뉴에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해당 빌딩은 최근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면서 투자금 전액이 손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프라임급으로 분류되는 고층 오피스 빌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장기화 등 각종 악재가 동시에 터지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현대해상과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위험 중수익의 매자닌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됐다며 사실상 원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날렸죠. 영희처럼 손님권자 입장에서는 뭐 비싸게 안 팔아도 돼요. 내 것만 가지면 되니까 싸게 팔아버려 끝이 돼버린 거예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퉈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56조 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금융권의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했지만 높은 공실률로 리파이낸싱이 쉽지 않아 업황이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순위나 후순위 투자자는 투자 자금을 대부분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경쟁적으로 나섰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투자에 나섰던 기관과 개인 모두 낭패를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렸습니다. 이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서울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수도권 의대와 지방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 의대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00명 확대 정원 가운데 비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82% 이상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 대구, 충북 순으로 기존 인원보다 2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계획 목표는 급격한 고령화로 불거지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맞춰가겠다는 생각입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고령 인구가 되는데 폭발적인 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 의료 서비스 붕괴로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다시 지역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모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상권인 용리단길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데다 이 대통령실 특수까지 더해지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이 권리금이 생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 길게 형성된 골목길. 낡은 저층 건물이 즐비했던 곳이 카페와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럽 느낌을 풍기는 빵집과 기와를 얹은 돼지고깃집을 한 골목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SNS에 올릴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 용리단길에 MZ세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보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맛집도 많고 베이커리 가게도 유명한 곳이 많고 평일 오후인데도 가게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여기 왔는데 한 15분,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평일 오전인데도 많더라고요. 용리단길의 인기는 주요 시설들이 잇따라 용산역 인근으로 옮겨온 영향이 큽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시작으로 BTS가 속한 하이브, 대통령실까지 들어선 겁니다. 특히 LS그룹과 LGU+ 등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해 직장인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리단길 근처에서 일도 했었고 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냥 가끔씩 왔던 것 같아요. 수요가 몰리자 용산구청은 용리단길 바로 옆에 200대 규모의 대형 공공주차장 조성에 한창입니다. 용리단길을 찾는 걸음이 이어지면서 주변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이 없던 곳도 현재는 2억 원을 호가합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데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러다 바로 숙질 격리당 골라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리단길의 배우 수요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언 하나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5%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해당 발언은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의 HBM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히며 나왔습니다.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반도체입니다. 생성형 AI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진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만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 CEO의 발언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공급업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오늘 진행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연간 배당 금액은 9조 8천억 원으로 3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 특별 배당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규 M&A를 통해 주가 관리를 해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에도 회사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밸류업 분위기 확산으로 소액주주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늘어난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반도체 사업 업그레이드를 선언했습니다. 개인은 1조 5천억 원이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대장주의 기한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걸까요? 하나금융지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KB금융, 신한지주 등도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언급하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주 환원에 따른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줄이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한다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증권가 역시도 은행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의 정책 발표 이후 일본 3대 은행주는 99% 상승하며 PBR이 0.9배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한국 3대 은행의 PBR은 여전히 0.5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국 3대 은행의 ROE, 배당 수익률 모두 일본 은행주와 비교하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MSCI 기준 한국 주식은 일본 주식 대비 33%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최소 PBR 0.6배 이상에서 거래되어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믹스 플레인의 동접자 수 1위,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흥행 돌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회사 주가는 오늘도 5%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60% 넘게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이 위메이드 회사 주가 강세의 주된 원인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버전 흥행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해당 게임은 출시 이후 약 하루 만에 동접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고 오늘이죠,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플 스토리, 피파 등이 동접자 수 50만 명 기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메이드 내에서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 나이트크로우는 일명 돈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안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크로우라는 기축 통화를 얻게 됩니다. 해당 크로우는 그리고 위믹스 달러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이 이 게임의 흥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위메이드 회사는 나이트크로우 이외에도 다양한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부 증권업계에서는 회사가 글로벌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이 위메이드가 만든 이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올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는 떨어졌지만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1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0.2%로 취급 비중이 가장 낮았고 뒤이어 하나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만 정작 중금리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대출 채권이 급격히 늘면서 현재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금리 대출을 공격적으로 취급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무수익 여신 규모는 3조 5,3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덩달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이미 전년 대비 40% 넘게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 2금융권을 막론하고 당분간 중금리 대출을 공격적으로 취급하는 곳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연체율이나 상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별로 안 돼요. 일반 은행들은 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출금리 추가 하락이 점쳐지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정책금융 확대 등 포용금융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환자의 면역세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을 치료하는 일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국내 1호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이 첫 번째 국산 치료제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재발성 림프종 환자.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67%의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큐로셀이 개발하고 있는 카티 치료제인 암발셀의 임상 이상 분석 결과입니다. 임상에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국산 약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 성적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놀라운 건 이제 67%의 환자들에서 전부 다 암이 사라지는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 숫자는 외국산의 39%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암발셀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면 어느 시점부터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큐로셀은 면역세포의 공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큐로셀은 오는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암발셀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025년 상업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치료제보다 임상에서의 성적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다소 낮게 공급하려 노력하겠다는 설명. 그 다음 해인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암발셀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 연구해 개발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하는 또 다른 국산 치료제 개발 시점은 5년 내. 새로운 또 임상을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암발셀을 이용해서 이 자가 면역 치료제 임상을 올해 시작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IND를 신청을 하고. 김 대표는 앞으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해 해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합작 회사를 만들어 공동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하는 아빠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요즘 부부의 공동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직 중인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정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석 달간만 육아휴직 급여를 더 올려줬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겁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급여 수준이 3개월의 기간이 좀 짧다. 급여 수준도 조금 더 기간도 길고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여전히 여성들에게 육아 참여 부담이 많고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6+6 제도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 원이 됩니다.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총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이제 2달여밖에 안 됐지만 보다 커진 혜택에 신청자가 2배 넘게 늘어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쓰신 분들이 있고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은 신청자가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좀 견인하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맞돌봄을 위한 제도는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눈치를 보느라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좀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들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도 하고 이런 경우 계속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